오늘 장 랭킹 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 전망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비중 축소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를 10,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이보다 솔직히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제는 20만 원 안착에는 딱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늘 20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20만 원이라는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그 위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SK 하이닉스 잘 가면 또 밸류 체인도 우리 기대가 되잖아요. 먼저 그동안 항상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SK 하이닉스만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요.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 고점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라면 뭐 지난 여름 고점 때 네. 24만 원도 불가능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4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한 거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완전히 추세가 전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10,000원 올렸으면 13만 원인가요, 목표가가? 맞아요. 그때 12만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지난 고점은 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의 그 13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도 적정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과 함께 또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HBM 관련해서 또 SK 하이닉스는 독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테슬라 쪽에 뭐 최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과 관련된 논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나머지 밸류 체인 쪽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태성 본부장님, 네. HBM에다가 또 ESSD라는 하나의 먹거리를 더 가져가는 것인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각에서 보시는지요? 일단 HBM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워낙 기술력이 지금 높은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술 장벽이 높다라는 지금 시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도 여지껏 지금 HBM3 이 8단에서 12단 이쪽을 지금 못하는 상황 속에 SK하이닉스가 단순히 그냥 소문만 무성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업이익 7조라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면서 지금 반도체 IT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ESSD 분야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조금 더 앞서 있을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은 더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ESSD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개발 단계이고 아직 상용화가 되려면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거론이 되는 게 바로 이제 CXL이라고 하는 기술과 이제 같이 접목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건 삼성전자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HBM이 안 되니까 자꾸 그 다음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좀 집중이 되면서 조금 먼저 올라가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목을 좀 잘 압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이 이슈에 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TLB가 아닐까 싶어서. 네, 오늘 가장 대장주죠. 그렇죠. TLB와 이제 엑시콘 이 두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측면 승부 관점으로 좀 봤었을 때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시장의 집중은 엔비디아 하면 HBM, 네. HBM 하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SK 하이닉스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소부장단도 지금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두 기업이 있죠.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여전히 이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당분간 만약 SK하이닉스를 보시면서 부품 쪽을 보신다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좀 힘이 쏠리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대안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이수페타시스가 이제는 3등주에서 2등주로 잠시 올라와 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하나 딱 본다면 그쪽 위주로 보자 얘기 주셨고요. 오늘 또 올라가는 ESSD 관련해서는 TLB 대장주죠. 그리고 엑시코는 또 CXL 관련해서 볼만한 쪽. SK 하이닉스 잘 간다면 이제 따라서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CXL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어디가 도대체 바닥인지 그거를 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언제쯤 좀 추세가 바뀔 수 있을지가 될 텐데 일단 다음 주에 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달라지는 게 있을지 그것도 뭔가 확실치는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CXL 이야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시 좀 잠자고 있던 CXL 관련주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지만 네. 유창희 본부장님 CXL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삼성전자가 뭔가 개발을 하고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게 하나의 희망이 될 수는 있을까요? 희망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봐야지 한다는 거죠. CXL 자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CXL로 네, 뭔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집중해야 된다. 현재 네. AI 관련된 반도체가 없다라는 거에 실망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우리 이거 개발하면은 나중에 큰 부자 될 거야. 하면 식구들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하이닉스가 왜 계속 주목을 받냐면은 아까 앞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제품이 엄청나게 좋은 게 사실은 그 쿠다 플랫폼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제품을 쓰고 또 관련된 제품들을 계속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적인 부품이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ESS든 뭐 낸드든 디램이든 뭐 삼성을 써도 상관은 없을 거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이왕이면 하이닉스 제품 계열을 쓰면 조금 더 효율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그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8단은 예전부터 뭐 그런 말을 했죠. 8단 안 하고 바로 12단 가겠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대학교 갈 수 없는 것처럼 일단 그런 부분들서부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뭔가 결론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단순하게 CXL, 뭐 유리기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네. 당장 이게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대규모 계약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확실하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반도체 전략 좀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본장에서의 흐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와 22%나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2차 전지주도 이렇게 좀 함께 따라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차 전지주는 뭔가 아직까지 뭐 폭발적인 시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뭐 앞서 이제 나갔지만 11년 만에 최대 랠리라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 자산이 46조 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선별적인 시세를 내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도 IRA 관련해서 최종 가이던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도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다 이런 시각 때문에 2차 전지가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뭐 바닥은 지나고 일단은 좀 더 봐야 하는 시점인 건지 어떤 분위기에서 해석해야 될까요? 참 2차 전지를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네. 일단 눈에 보이는 흐름만 놓고 따라가 보자면 사실 테슬라가 뭐 2% 3%도 아니라 네. 2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2차 전지의 강한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2차 전지 날일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많죠. 근데 만약 지금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안 움직이면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좀 찾아보면 어제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 중에 일단 첫 번째, 전기차는 그렇게까지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게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두 가지 사업부, 메가팩과 FSD,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아무래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그럼 이쪽으로 좀 시세가 붙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쪽만 살짝 그렇죠. 어제는 그나마 그래도 좀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도 어떤 수급의 좀 부담 혹은 공백 속에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사실 FSD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돌고 돌아서 테슬라가 상승한다라는 것에 조금 더 긍정적인 힘을 보태보자면 결국 배터리셀 플러스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을 봐야 되는데 참 이쪽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라도 좀 자리를 잡아주면 괜찮은데 오늘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좋았지만 모두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2등주, 3등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일단 흐름을 놓고 결과론적으로 좀 전략을 말씀드려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한번 43만 원 위로 올라오기 전까진 2차 전지로 저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만에 하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동반해서 4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면 저는 그때 2등주, 3등주 혹은 지금 많이 거론되는 관련주들은 좀 보실 필요는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2차 전지는 일단은 다시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대장인 LG에너지솔루션이 확실하게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43만 원이라는 그 라인을 넘어서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ESS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언급해 주셨는데 이쪽으로 한번 질문 추가로 더 드려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어제 그나마 여기서 시세가 나긴 했었는데 오늘은 앞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쪽도 뭐 그닥입니다. 근데 뭐 열폭주는 사실 워낙 좀 테마성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자율주행이나 ESS 여전히 좋다곤 하는데 차라리 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뭔가 고른다면 이 셋 중에 있을까요? 고른다라면 저는 ESS가 가장 낫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번 테슬라 실적이나 지난 2분기 테슬라 실적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차 사업은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고 ESS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FSD는 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워낙에 눈높이가 낮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거죠. 그리고 지난번 2분기 때는 저가 모델 출시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혀 실적이 달라진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인될 수 있는 건 ESS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ESS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면 저는 뭐 서진 시스템, 비록 오늘 좀 갭상승 나오고 다시 좀 조정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ESS 쪽으로 많이 좀 전환시킨 부분도 좀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로 좀 전환시켰던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가 모델 나오면은 또 현대기아도 EV3든 뭐 캐스퍼 EV 버전이든 좀 저가 모델이 나왔으니까 배터리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큰 수혜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는 게 저가 모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배터리를 싸게 공급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또 어쨌든 트럼프 당선된다라면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빨라야 한 11월 중순 이후가 돼야지 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미 대선이라든지 좀 통과해야 하는 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섹터 안에서 본다면 ESS 쪽은 두 본부장님 모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동차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테슬라는 실적이 참 좋았는데 현대차는 어닝 쇼크였다고 합니다. 일단 뭐 뜯어본다면 최대 매출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는데 일회성 비용만 제외하면 나름 컨센서스 부합했다라고 하지만 워낙에 또 시장에서는 이걸 좀 쇼크 뭐 이렇게 단어를 붙이다 보니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또 보합까지 많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현대차는 좀 항상 뭔가 억울하고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인도법인 상장 잘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메리트도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기대했던 주주환원책은 미확정이라는 뉴스도 전해졌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막 내리더라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길게 본다면 계속 가져가도 되겠지만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아마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단 나을 겁니다. 자동차를 그렇게 가지고 또, 계신 분들이. 네, 그래서 조금 뭐 답답하시더라도 네. 자동차 관련주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를 하실 때 조금 길게 보시려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저는 많다 생각이 들어요. 네.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보시려 했거든 부품주를 보는 게 많은데 완성차를 보신다라는 것은 올해 연말에 있을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까지 이제 고려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저는 많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실적 괜찮다라고 하는 쪽과 어닝 쇼크다라고 하는 쪽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대차가 지금 다른 완성차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모델을 하이브리드화 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마진율이 높은 상황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다면 다른 기업들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현대차가 북미 쪽에서 정말 좋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현대차가 물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로 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현대차, 기아는 여기서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또 모멘텀까지 정말로 테슬라가 말한 대로 내년에 어떤 판매량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도 당연히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하락 변동성을 좀 고민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대차만 보시면 그렇겠지만 또 현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 모비스, 네. 현대 글로비스 네. 이러한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좋으니까 시선이 조금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네. 그래도 본업의 어떤 성장세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길게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현대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과매도 구간이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조정 나올 때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 실적 전 쇼크라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네. 정도면 선방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전 매출도 줄어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수출 데이터를 네. 보면은 계속 수출이 줄었었고요. 네. 7, 8, 9월 달. 그리고 내수도 판매가 좋지 못했죠.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각했었던 건 나쁘지 않았다.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었죠. 영업이익률은 원래 9%대였던 것이 한 8%대까지 떨어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보상금, 뭐 그런 보조금 이런 뭐 이슈들 때문에 이제 일회성으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현대 모비스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근데 현대 네. 모비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현대차가 현대 기아가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간과의 싸움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6만 원 무너지면은 뭐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6만 원 무너지면은 6만 원 회복할 거라고 사는 것보다는 현대기아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여전히 또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업으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밸류업 지수에 KB금융이 그때 딱 빠졌잖아요. 그때 좀 뭔가 분노의 이를 갈았던 게 아닌가. 오늘 그게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지만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0% 넘게 오르는 모습, 10만 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현재는 조금은 오름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믿고 사는 금융주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금융주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이런 거 처음 본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태정 본부장님, 네. KB금융의 10만 원 돌파, 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한창 이제 또 쌀쌀해지면 뭐 배당, 뭐 밸류업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KB금융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KB증권의 어떤 공시를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른 타 은행주들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주주환원 정책에 걸맞는 어떤 공약을 좀 내걸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뭐냐면 자사주 소각만 있으면, 아니, 자사주 매입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그 소각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가이드를 내려줬던 게 오늘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금융주, 은행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참 일정 부분의 포트 비중 중에 일부를 KB금융에 매수를 해놨더라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줄 수 있었던 네, 종목이긴 네. 하죠. 근데 올해를 제외하고 그 다른 연도를 좀 체크를 해보면 참 이쪽은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제 저처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은행 쪽이라든지 보험 쪽에 손이 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앞서 이야기 드렸던 현대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 현대 혹은 두산 혹은 네. LS가 오히려 지금 본인들의 자회사, 계열사들의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네.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을 조금 더 강하게 했을 경우에 조금 더 강한 어떤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업, 주주 환원 정책, 배당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 분들은 금융주도 지금 좋습니다. 네. 지금 KB금융이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네. 다른 금융사들 신한지주도 실적 잘 나오고. 그렇죠. 네. 이제 눈치를 보겠죠. 네, 네. KB금융이 저렇게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걸맞는 네, 네. 정책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경쟁 심리가 붙으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저는 우선은 사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지주사 LS라는 쪽. 지주사 네.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좋긴 하나 네. 중립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까지도 지금 뭐 탄력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 쪽 좋긴 하지만 이런 배당이나 밸류업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지주사 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가져볼 수 있다. 오히려 지주사 쪽에 대해서 좀 더 투자에 있어서는 선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LS, 뭐 두산, 현대 등등이요. 자, 그러면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밸류업 관련주를 보는 게 워낙에 어려우니까 시장이 지금 메이저 주체가 연일 셀 코리아를 하다 보니 차라리 이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볼까라는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밸류업 관련주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쪽에 좀 더 매력을 갖고 계세요? 네. 뭐 밸류업은 당연히 저는 포트에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을 보신다 그러면 단순하게 과거에 배당을 많이 했다라는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네. 실적이 늘어나야지 배당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추가적인 어떤 배당 증가에 어떤 기대감들, 실적 증가에 따른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종목으로 혹시
골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ETF도 나온다고 해서 사실 뭐 선택의 폭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일단 금융주가 사실은 네, 배당 밸류업으로 가장 선호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전 지주사 중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HD 현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 HD 현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못 받았지만 어쨌든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서 그 로봇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HD 현대 자회사,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당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품도 상당히 다양하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 업체 중에서는 사실은 이 기업이 제일 시장을 그 기업 가치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자회사 계열사들이죠. 뭐 HD 현대 일렉트릭, 현대 마린 솔루션, 한국조선해양 뭐 등의 실적이 다 좋죠. 나쁜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자회사의 실적 증가가 또 HD 현대의 실적 증가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선 부회장이 올해 HD 현대 주식을 500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 임원이 한 50억 샀다. 뭐 그러니까 전체 임원이 순매수 금액이 50억이다 하는데 네. 뭐 택도 없는 그 금액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정기선 부회장이 주식을 샀고 또 추가적인 주식 매수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다. 주식 산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상속세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주사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행보세예요. 그냥 상단이 한 85,000원, 하단이 77,000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선주들이 최근에 현대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5,000원 돌파하면 일단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76,000원은 전 크게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HD 현대가 붙은 종목들 그러니까 계열사들 실적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 탄탄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 마찬가지로 두 본부장님의 의견이 지주사로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밸류업 관점에서는요. HD 현대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원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가 76,000원 받아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저희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고려 아연 쪽이 가장 먼저 스타트 끊었었잖아요. 황제주가 됐습니다. 시총 10위에 들어갔고 오늘은 장중에 147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뭐 이틀 동안 폭등이 계속 나오는데 물론 찍고 지금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는 고려 아연이라는 기업을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경영권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경영권 분쟁주라는 하나의 또 테마가 생긴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김재정 본부장님, 하나의 테마가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시장의 질이 좀 안 좋다 보니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네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슈 있는 쪽을 좀 찾아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고려아연을 이제 필두로 네. 한미사이언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티웨이 티웨이 있죠? 홀딩스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양유업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굉장히 또 관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고려아연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고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어떤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까 밸류업입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골자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장내 매수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또 다 지금 손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만약 여기서 음봉 캔들로 전환이 돼서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웠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적인 또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염두를 하시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역은 절대 아니다. 지금 이쪽에 대한 어떤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필요한 자들끼리 이제 싸움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휘말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앞서 좀 언급드렸던 TA 홀딩스나 한미사이언스를 저는 이제부터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어차피 만약
경영권 관련한 이슈로 종목을 보실 거라면 고려아연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앞서 언급드린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더 맞는 어떤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아연을 이제 고려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고려 아연 안 그래도 지금 보유자 영역인지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개인 투자자의 영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본다면 티웨이 홀딩스, 한미 사이언스 정도 체크해보자. 이전에도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한미 사이언스 쪽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유창희 본부장님의 추가 의견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테마 우리가 접근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미 그룹주에 대해서 그러면 본부장님께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한미그룹은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 경유권 분쟁 이슈가 사실은 한미반도체, 죄송합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연초부터 이슈가 나왔었는데 뭔가 이게 지분 사업으로, 그러니까 지분 매입 쪽으로 계속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런 지분 싸움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고려 아연도 사실은 연초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빵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그룹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권 분쟁이라는 하나의 이슈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가지고 있는 기존의 펀더멘탈상의 그 모멘텀에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한미 그룹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들은 다 드려봤는데 고려 아연을 한 번만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은 아까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좀 벗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고려 아연은 보유자분들께서만 지금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영역일까요? 저는 보유자분들도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적정한 가격선에 온다면 좀 수익을 챙겨야 하는 구간일까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 그냥 개인적인 매매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5분봉이 되었든 10분봉이 되었든 분봉을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지금 장중에 이탈하지 않는 중요한 가격대가 약 이제 122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이 122만 원대를 오전에도 한번 이탈을 할 뻔했다가 이탈하지 않고 또 점심때도 이탈을 할 뻔했다가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 12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오늘은 이젠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요일이니까 우선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투심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손절 라인은 저는 122만 원으로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흘러간다면 저는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시초에는 조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승할 때 너무 이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뭐 5%, 10% 지금까지 100% 올랐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샀으니까 20%, 30% 더 올라와야 돼. 이거는 욕심일 수 있어서 저는 손절 라인 122만 원, 상승할 경우에는 135만 원에서 7만 원부터 좀 분할 매도를 좀 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 또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분명히 그 매도 시점에 대해서요. 일단은 손절선을 122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13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쯤부터는 분할 매도 차근차근 해보자. 이렇게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